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심리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이상호입니다. 네, 오늘은 심리학 기반 인공지능,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왜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즘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대 인공지능을 보면은 그 행동만 봤을 때 정말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왼쪽에 게임 화면을 보시면 이건 사람처럼 게임을 할 수 있게 훈련한 인공지능이 게임을 하는 화면인데요. 정말 사람처럼 혹은 사람 이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훈련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요즘 여러분이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챗봇, 특히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는 거 이상으로 이 챗GPT한테 체스를 해보자고 하면 체스를 같이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저희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챗GPT한테 하게 했을 때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현대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질문에서 출발해서 요즘 심리학자들은 이 인공지능이란 게 현재 얼마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통계 문제입니다. 이 통계 문제는 이 도시에 여러 가지 색깔의 차들이 일정 비율로 존재하고 있을 때 밤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난 차량이 어떤 색깔인지 그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통계 문제인데요. 이 통계 문제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왔고 인터넷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챗GPT한테 풀게 하면 정말 정확하게 사람들이 쉽게 실수하는 부분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저렇게 빨갛게 표시된 차의 색깔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여기서 문제는 한밤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차가 파란색일 확률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통상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챗GPT가 굉장히 잘 푸는데, 여기서 이 차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꾸면 이 검은색은 이 도시에 존재하지 않는 색깔이기 때문에 확률은 0이 되어야 하는데, 챗GPT는 마치 이게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문제인 양, 보통 파란색인 확률을 물어보기 때문에 파란색인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답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챗GPT가 하는 건 사람처럼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한다기보다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그 지문들을 그대로 학습해서 지문과 연결된 답을 습관적으로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사람과 다른 인공지능의 행동으로 주목해서 심리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문제에서 생겨난 질문은 과연 요즘 인공지능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 언어 모델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 문장들을 학습해서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현재 인공지능의 행동과 비교할 수 있는 게 100년 이상 전에 주목을 받았던 한스라는 말입니다. 이 한스라는 말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말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앞에서 연구자가 수학 문제를 말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표에서 그 수학 문제의 답에 해당되는 숫자를 말이 지목하게 했을 때 저 한스가 정말 답을 정말 정확하게 지목을 해서 이 한스는 사람처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말인데, 얼마 뒤에 다른 연구자들이 밝혀낸 건 저 한스는
수학 문제를 보고 사람처럼 수학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저 수학 문제를 주고 답을 지목하는 연구자나 관중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답을 추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저 연구자가 특정 그 숫자에 주목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말이 특정 그 답을 지목하려고 할 때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학습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였던 건데요. 이 한스랑 비교를 해서 요즘 심리학자들은 현대 인공지능도 결국 이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행동들을 그냥 거울처럼 보여줄 뿐이라는 의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예시를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 아까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인공지능은 게임을 하도록 훈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예시는 그 한 가지 인공지능을 훈련할 때 많이 사용되는 고전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프로스트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게임의 목적은 화면에 보이듯이 저 하얀색 빙판을 주인공이 밟아서 한 칸 밟을 때마다 저 화면 오른쪽 위에 이글루가 한 블럭씩 쌓이는데 이글루를 완성해서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 게임은 사람들한텐 굉장히 쉬운 게임으로 여겨질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 게임을 플레이하게 하면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금방 익숙해지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점에 가까운 성능을 내게 되는데요. 저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가로축은 이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이고 세로축은 그 시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점수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은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점수를 보여주고 회색 선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 훈련을 하면서 점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단순한 게임도 인공지능이 훈련을 하게 했을 때 사람에 비해서는 턱없이 느리고 낮은 점수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아까 챗 GPT의 예시와는 또 다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인공지능 역시 사람보다 떨어지는 면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정말 사람처럼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현대 인공지능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사람과는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여전히 사람에게서 배워야 하는 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그럼 이 인공지능의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현대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인공지능 대부분은 심층신경망이라고 해서 요즘 딥러닝이라고 하는 학습 방법에 많이 사용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이 딥러닝 혹은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모델이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맨 왼쪽에 층이 하나 있고 맨 오른쪽에 또 층이 하나 있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층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 맨 왼쪽에 있는 층은 인공지능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그 여러 가지 특성으로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층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인공지능을 훈련한다고 하면 저 층은 주인공의 위치, 빙판의 위치, 장애물의 위치 같이 게임의 중요한 정보들을 인공지능에 입력하는 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 맨 오른쪽에 있는 층은 그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떤 행동을 할지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결정하는 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저 중간에 있는 이 정보와 행동을 연결해주는 층들인데요. 이 층들은 이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이 그 뇌세포의 연결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그 구조를 모방하는 식으로 이 심층신경망이 발달을 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동그라미들을 뇌세포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뇌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강도로 연결이 되고 그 복잡한 연결 속에서 사람들이 환경을 인식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심층신경망이라는 거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텐데 네,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을 사람의 뇌랑 좀 더 대응되는 형식으로 보여드리자면 사람의 뇌는 여러 가지 뇌세포 혹은 뉴런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뉴런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 뉴런 간의 연결,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심리학이나 뇌과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뉴런들이 서로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면서 사람들이 행동 전략이나 습관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행동은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린 심층신경망 모델에서 뉴런들이 서로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면서 사람처럼 습관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들이 작동을 하기 위해 하는 게 간단히 말해서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인공지능이 하는 건 패턴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규칙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동 전략을 짜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예시로 들었던 두 가지 중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장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의 순서를 인식해서 그 자주 나타나는 순서를 더 자주 활용하는 방향으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그 화면 안에서 여러 가지 규칙성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패턴 중에 이 게임에서 높은 점수로 이어지는 패턴을 학습을 하고 그런 패턴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하는 패턴 인식이라는 것이 사람이 행동을 학습하는 것과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시는 물리 엔진인데요. 물리 엔진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 예를 들어 중력이라거나 마찰력, 이런 개념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물리 엔진은 게임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 때 이 현실 같은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예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블럭을 건물처럼 쌓아놓고 공을 던졌을 때 그 충격에 대응해서 건물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지 이 재현하는 걸 물리 모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정말 현실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물리 엔진이 잘 재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물리 엔진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물리 엔진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블럭을 스티로폼으로 바꾼다거나 블럭 바닥에 풀로 블럭들을 붙여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리 엔진의 설정을 입력하면 그 설정에 대응되는 형태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규칙에 기반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설명드렸던 심층신경망으로 비슷한 걸 훈련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층신경망으로 물리 엔진을 구현하려는 시도는 최근에 종종 이뤄지고 있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블럭 두 개를 쌓아놓고 그 블럭이 쓰러지는 패턴을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학습하게 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블럭을 쌓아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물리 엔진처럼 블럭이 쓰러지는 방향을 잘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 했을 때 한 가지 흔하게 보이는 문제는 이렇게 두 개짜리 블럭으로 물리 엔진을 재현했을 때 블럭이 3개만 돼도 예측이 좀 부정확해지고 블럭을 4개 쌓으면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학습이 된 상황에는 작동을 잘하는데 학습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는 실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통계 문제와 같은 문제를 보이는 거죠. 차량이 파란색인 확률에 대해선 대답을 잘하는데 자기가 본 적 없었던 문제, 차량이 검은색이었을 때는 대답을 못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이전에 보여드렸던 물리 엔진과는 상반되는 점이죠. 한번 구축하면 어떻게 바꿔도 정확한 답을 내는 물리 엔진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인간이 물리 공식을 배우는 방식은 인공지능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물리 공식을 굉장히 빠르고 쉽게 배우는데요.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어린이도 기본적인 물리 개념은 이해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릴 때 이렇게 공을 가지고 논다고 할 때
공 두 개가 부딪히면 그 공들이 통과하는 게 아니고 서로 튕겨낸다. 이런 걸 학습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조금만 더 자라서 6개월 정도만 돼도 그렇게 배운 물리 개념을 다른 상황들에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아이가 공이 들어있는 수영장에서 놀고 있다라고 할 때 공이 공끼리는 튕겨내도 물에 들어가면 물은 통과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리 개념을 더 확장해서 환경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릴 때부터 조그만 양의 경험으로도 빠르게 물리 공식을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에 적용을 합니다. 이건 이 전 슬라이드에서 심층신경망이 블럭 2개가 쓰러지는 간단한 공식을 학습하는데도 10만 개 이상의 사진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학습이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학습을 하는 방식은 인공지능의 패턴 인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요약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 정보를 입력값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학습하고 그 패턴에 따라서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는 식으로 지능이란 걸 형성해 갑니다. 이 방법의 최대 장점은 챗GPT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학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 분명한 한계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학습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능은 물리 공식을 학습하듯이 머릿속에서 이론을 만들고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번 공식을 학습하고 나면 아까 물리 엔진을 보여주셨듯이 그 환경을 조금씩 바꿔도 그 공식을 응용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의 한계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인공지능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해서 저장하는 처리 능력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스트 질문 다락방. 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비교를 봤을 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할 수가 있고 그 단점이 학습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거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한 인공지능은 그런 적응력이 필요 없이 완벽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접근은 최근 인공지능 개발에서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막 이 컴퓨터의 크기를 늘려가고 인공지능에 넣는 데이터의 크기를 늘려가는 게 이런 접근의 대표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의 숫자 혹은 학습 시간을 늘렸을 때 이 인공지능의 성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오렌지색 줄은 희망적인 관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들여서 데이터를 무한히 넣다 보면 어느샌가 이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온 세상의 정보를 다 담게 돼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넘어서게 되고 그 발전 속도가 이 사람을 초월해서 빨라질 거다. 저희가 주로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올 거다라는 예측이고 저기 보라색은 조금 더 부정적인 예측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국은 한계가 와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뎌질 거다. 이런 시각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려가던 시점에는 저렇게 오렌지색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점점 투자가 들어가도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더뎌지면서 저 보라색의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주목을 하게 된 게 이렇게 데이터의 크기만 늘리기보다 인공지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목을 받게 된 게 최근 중국에서 개발됐던 딥식이라는 모델인데 저 모델은 챗GPT랑 비교해서 더 적은 모델과 더 적은 데이터와 더 적은 컴퓨터 자원으로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걸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시간과 데이터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이 더뎌지는 상황이라면 무한정 자원을 쏟아붓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비해서는 아주 거대한 컴퓨터들의 집합인 서버에 기반해서 작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서버와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그 서버와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인공지능은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저런 그 거대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서버는 막 건물만한 크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상상을 하는 몸을 가진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몸을 가지고 현실에서 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통신이 끊겼다고 해서 행동을 멈춰버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체화된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는 거대 모델에 비해서 효율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된 컴퓨터를 가지고 가장 현실에서 잘 행동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는 인간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주목해서 인간의 특성을 인공지능이 배워야 한다. 특히 인간의 효율성을 인공지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접근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간의 어떤 특성이 인공지능에 필요할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여기 보여드린 세 가지 특성 중에 두 가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적은 경험으로도 빠르게 학습을 하고 그 결과를 여러 상황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사람은 이 학습 과정 자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한번 배웠다면 그것과 비슷한 활동인 스키를 타는 건 좀 더 빠르게 능숙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학습 과정 자체를 학습하는 특성은 인공지능이 인간에 비해 현재까지는 크게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을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해결책 한 가지는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을 모방하는 식으로 학습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인간이 이 환경에 대한 학습을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객체 기반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아까 예시로 보였던 프로스바이트 게임인데 이 게임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고 하면 보통 쓰는 방법은 이 화면 전체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행동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화면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은 사람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랑은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로 이런 화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 화면에 있는 물체들을 인식해서 그 물체들의 조합으로 인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 화면에서는 여러 가지 빙판들이 있고 물고기, 새, 주인공 이렇게 반복되는 물체들의 조합으로 이 화면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 반복되는 물체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 기반으로 화면을 인식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처리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 빙판에 위치 정보들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물고기, 새, 주인공의 위치 정보들만 알고 있으면 이 화면을 똑같이 재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 화면을 인식을 할 때는 저 물고기, 새, 주인공, 빙판의 숫자가 조금만 달라지거나 조합이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화면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처럼 효율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인공지능이 모방해야 한다는 접근이 생겨나고 있는데 사람이 환경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주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게 사람들은 저희의 눈이나 귀로 이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저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뇌가 그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 기능을 주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건 운전할 때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운전을 할 때 사람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지 그걸 이렇게 온도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기 빨간색 부분은 사람들이 주로 집중을 하는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은 집중하지 않고 처리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저렇게 집중된 부분의 정보만 사람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양의 컴퓨터로도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의 기능은 최근에 인공지능 훈련에 아주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인공지능이 주의라는 걸 어떻게 갖추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게임을 하는 인공지능을 훈련한다고 할 때 이 게임을 하는 인공지능에 주의 모델을 그냥 끼워 넣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런 게임을 할 때 어떤 부분의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의 정보가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되는지 그렇게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는 방법이 요즘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방법은, 주의는 사람이 보이는 주의의 분포와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상관이 있지는 않은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갖추게 된 주의와 사람의 주의 분포가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른지를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그 프로스트바이트 게임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가운데 보이는 화면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주의 분포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사람의 주의 분포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인공지능 혹은 사람이 이 화면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데요. 이 게임 상황 왼쪽 화면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화면에 곰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곰은 주인공이 부딪히면 주인공이 죽고 게임이 종료되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사람의 주의 분포를 보면 저 곰의 위치에 주의가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새로운 물체가 나타났을 때 그 물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하고 보는 거죠. 반면에 인공지능은 처음 보는 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기존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빙판의 위치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곰이 다가와도 그걸 무시하다가 게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과 사람의 주의를 비교를 해보면은 인공지능이 이 게임에서 왜 사람보다 그 점수가 낮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행동이나 주의를 학습하게 했을 때 사람처럼 행동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주의 기능을 인공지능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의 성능을 올려보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의 주의 기능이 인공지능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주의를 도입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 주의 분포가 왜 그렇게 형성되는지 설명을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이런 주의 분포가 효율적이다 설명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 주의의 분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인지심리학 혹은 인지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로서 인공지능의 주의 기능을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주의 기능을 도입해야 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새로운 물체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일단 주의를 기울이고 대응을 하는 attentional capture 혹은 주의 포착이라는 현상을 인공지능에 도입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사람의 중요한 특성으로, 예를 들어 게임에서 곰이랑 한번 부딪혀서 게임이 끝났었다 하면은 그 실패 후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그 다음부터는 일시적으로 곰이나 새로운 물체에 주의를 특히 더 기울이는 그 conflict monitoring 혹은 cognitive control이라는 한국말로 하면 주의 통제라는 기능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성을 도입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주의의 특성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금방 적응하고 학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처음 보는 숲 같은 데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 상황은 완전히 학습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새로운 물체에 집중을 하거나 실수에 민감해지는 게 중요해지겠죠. 그럼 이런 주의 기능들을 인공지능에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인지심리학자들은 예로부터 이런 주의 기능들을 계산 모델로 만들어 왔는데요. 계산 모델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물리 엔진처럼 이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규칙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계산 모델도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인공지능도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계산 모델을 인공지능에 잘 섞어주면은 이 사람처럼 주의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심리학자로서 인공지능 발전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람의 인지 기능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도입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의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한 것보다 더 잘 행동을 하는지 검증을 해보는 거죠.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러면 오늘 이야기들을 요약을 해보자면 인공지능이랑 인지과학 혹은 인지심리학은 이렇게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인지심리학자들이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좀 더 사람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인지과학자들은 인공지능 개발에서 이 사람의 인지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계산 모델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과 인지과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인공지능은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인지과학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랑 사람이 어떻게 다르거나 같은지 비교하는 과정에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과 인지과학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 때문에 최근에는 이 두 영역이 서로 협업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융합적인 접근 방법에서 가장 어려운 점 하나는 이 인공지능의 성능이랑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같이 높이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연구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심리학이랑 인지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양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주로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인지 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떤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인공지능을 주로 연구하는 분들은 이 사람의 특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이론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가 협업을 한다고 해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관심이 있다면 심리학과 인공지능 양쪽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새로운 방향을 주도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